장르까지 정해줘서 저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 김준태 선생님께서는 이건 대설이다라고 하고 우리 또 김영수 선생님은 이건 새로 난 신종 소설이다라고 하니까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이 말씀을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밌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작 바리하고 난장에서 선생님 지금 두 개 다 하나는 산대, 하나는 씹김꽃을 이용했는데 선생님이 우리 소설, 우리 문화 전체에서 샤머니즘이라는 것, 샤머니즘이라는 것들이 우리 문화를 더 깊이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저는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안군 하이도 아까 김준태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이도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에서 문화라는 건 아마 굿밖에 없을 텐데요. 그걸 좀 생활처럼 보고 자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학을 다니면서도 진도 심기꽃, 동해안도 심고, 경기도 도단꽃, 황해도 내림꽃 이런 모든 꽃들을 섭렵하면서 상당히 내 마음, 내 몸속에 체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건 사람들이 이제 뭐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시베리아 샤만 루트, 그 다음에 몽골리안 루트, 이것이 우리나라 동북 쪽에서 결합해서 그 문화가 우리나라 전반을 뒤덮는 그런 아키타입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도 서사무가 발현되기에는 우리가 판소리의 그 소원적 근원이라고 해서 뭐 이미 정설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스님 하나 더 물어보죠. 이야기 내친 김에 그 꿈그림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생님은 정신분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만 봤을 때 선생님은 그 정신분석적 그림을 글로 옮기는 작업에 저는 충실했다고 보는데 작가로서는 제 생각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주 단순했어요. 그게 뭐냐면 꿈그림을 그려놨다가 그 꿈그림을 그려놓으면 뒤에 몇십 년 지나서 그 그림을 봐도 보면 그 당시 꿨던 꿈이 아주 세밀하게 기억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려놨던 한 30년 전에 그려놨던 꿈그림들을 골라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 꿈을 회상하면서 그걸 그대로 글로 적었어요. 물론 몇 군데는 이제 각색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대로 꿈을 그대로 기억난 대로 이렇게 써서 이걸 이렇게 엮어 놓으니까 약간 자기 나름대로 프로도 갖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발휘한 그 소설이 나타났습니다. 그 파리에서 특히 칠중살 이야기 그 그림을 보면서 조지아 오키프 꽃처럼 목단에 대해서 선생님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그게 어느 상징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난장에도 그것이 나옵니다만.
그 목단은 되게 우리가 이 산사에 가면 사찰 대웅전 앞에 그 양쪽에 이렇게 목단을 이렇게 그 심는데요. 그래서 목단은 이 세상의 꽃이 아닌 열방과 해탈의 꽃 또는 피하는 세계에 피는 꽃, 저 세상에 피는 꽃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과 모든 사물은 정반대의 상대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단의 그 화려한 목단이 활짝 피어 있는 걸 보고 거기에서 아마 그 여성의 자궁을 수도승들이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하이쿠 짧은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활짝 핀 목단 붉은 꽃 마치 염라대왕의 입속 같다. 뭐 이런. 그래서 목단은 그 해탈과 깨달음, 저 피하는 세계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 반대편에 상대적으로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욕망 그걸 그대로 표현해 놓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을 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들 다 김선생이나 김용수 선생님이 둘 다 이야기했는데 소설이라는 장르는 역사가 250년, 300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장르로 고착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든지 다 소설이 될 수 있으니 굳이 대설이라는 이야기를 붙이지 않아도 쓰면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제 장르적 이야기인데 아까 스님 말한 대로 목단의 상대성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선생님 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상대적인 것들이 작동되어 있거든요. 그건 저는 바흐진의 이름을 빌려서 유쾌한 상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좌우로 나눠진 그림들이 긍정적인 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부분들로 그려진 거 이런 걸로 봐서 한면에 분할도 그렇고 책도 작품도 역시 그렇거든요. 워낙 그 선생님의 특징인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술가라는 게 한 몸에 그 악마성과 천사성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게 담고 있는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라는 건. 그래서 저는 사물이나 인간을 그림 그리면서도 그렇습니다. 파악을 할 때 그 상대적인 극단을 표현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 사물이 갖고 있는 선과 악,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악마성과 천사성 이걸 동시에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습관과 버릇이 또 난장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예를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그림하고 글 두 가지 작업을 하시는데 그 얻어지는 즐거움의 차이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글을 쓸 때 얻어지는 즐거움과 그림을 그렸을 때의 즐거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림은 우연성이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연성마저도 표현화시키는 게 이제 화가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우연성을 대단히 또 존중을 합니다. 그걸 잘 분석하는 게 또 이야기하는 임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그 소설이나 혹은 시를 쓰면
그림에서보다도 훨씬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벽돌을 하나 축적하듯이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써나가는 것이 그래서 좀 그 차분하게 이렇게 그 축적해가는 맛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절대 우연을 용서하지 않는 아주 그런 냉혹한 부분이 문학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일천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의 난장은 이 그림에다가 한 두 톡을 더하면은 난장 그림의 전부가 완성된다고 저는